네, 김현희 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잘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는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 모르고 있구나,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김현희 씨에게 제가 몰랐던 것들 대신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십니까? 예, 이제 내일 모레가 11월 2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29일이니까 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난 지 28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그만큼 많이 지나갔지만 뭐 그 아픔, 슬픔을 뭐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그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희생자 분들과 또 유가족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도 이맘때쯤 되면 그때 일들이 계속 또 떠오르고 그러십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사건에 대해서 항상 또 상기되고 예. 또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또 그래서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예. 합니다. 꿈에도 지금도 뭐 북에 두고 온 가족들도 그렇고요. 지금도 꿈에 나타납니까? 가끔 뭐 이제는 좀 또 애들 키우고 바쁘니까 예. 좀 그전보다는 좀 덜합니다. 예. 이제 두 자녀가 이 사춘기. 예, 돼서 지금 좀 바쁘죠. 예. 평양에서 태어나셨고요. 예. 아버님은 외교관이시고 어머님은 예. 교사이고 어릴 때는 아역배우 같은 것도 하셨다고 하고 뭐 북한 사회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교육받으면서 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공작원이 되셨을까 그 궁금했습니다. 예, 뭐 평양에서 나서 자라서 또 뭐 쿠바 가서 또 생활하고 이렇게 상류층에서 그래도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평양 외국어 대학에 꿈이 아무래도 보고 배운 것이 외교관이기 때문에 외교관이 꿈을 가지고 평양 외국어 대학을 다녔는데 일본어과에 다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최고의 권력 기관인 그 중앙당 또 거기서도 대남부서인 대외정보조사부에서 그러니까 공작원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아마 몇 차례 사전에 나와서 다 뭐 문건이라든가 출신 성분, 학교 생활 이런 걸 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면접들 하고 여러 학생을 뽑아놓고 면접하고 또 시당에 불러서 또 여러 가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소환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작원이라는 것이 때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출신 성분 좋고 그런 젊은이들이 그걸 선택하겠다고 합니까? 제가 소환될 때만 해도 어디에 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공작원이 되는 건 몰랐고 그저 하루 저녁에 와서 갑자기 다 문건 다 떼어놓고 승용차에 실려서 갔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뭘 하는지 몰랐고 그냥 중앙당 하면 북한에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하여간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뽑혀서 가니까 뭐 좋은 곳에 간다고만 생각을 했지 공작원이라는 건 생각 못했습니다. 예. 왜 뽑히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뀌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도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뭐 김일성의 그런 대남 분야에 김정일이가 맡으면서 해외 공작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아마 특히 또 납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요. 예, 그래서 그 납치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일본인화 이런 교육을 시켜서 침투시키기 위한 침투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또 교육도 잘 받고 그런 젊은이들이 필요했거든요. 했던 거군요. 또 그 어느 순간 교육을 받으시다가 어느 순간 내가 테러에도 이용되고 한다는 사실을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그때는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뭐 7년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성 정치군사대학이라는 공작원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문법도 배웠고 나와서 또 일본인화, 뭐 중국인화 교육도 해외 나가서 실습도 했지만 저희가 소속돼 있는 거는 원래 일본인 그 정보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많이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를 했는데, 뭐 이런 칼기 폭파 같은 것을 하리라고는 사실은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당시 87년에 88 올림픽을 앞두고 그 부서에서, 이런 임무가 지어졌는데,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속성으로, 그러니까 위장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7년에 광주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인 신분 취득을 위해서 중국 광주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만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87년 10월에 김승일 그 조장하고 함께 임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항공기를 여객기를 폭파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가실 때 심경은 어땠습니까? 예, 임무 자체가 뭐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 조석 조작 책등이기 때문에 이걸 막고 적에게 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비행기 한 대를 제끼라 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부장이 나와서 직접 임무를 줬는데. 제끼라. 예. 근데 저에게는 첫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8년 뭐 훈련을 받았지만 첫 임무치고는 너무도 큰 임무여서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그 많은 공자원 중에서 그래도 당에서 수령님이 신임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큰 임무를 주셨구나 하고 감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그때는 혁명 전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그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붙잡히신 다음에 김정일이 직접 지령을 한 것이다라고 그 폭로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시를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원래 총 한 방을 쏴도 북한이라는 체제가 총 한 방을 쏴도 다 김정일의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남부서는 김정일이가 그때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지금 준비를 하면서 김승일과 그 가장 지도원이 같이 연구하고 노선 연구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조 역할이고. 근데 그때 이렇게 노선이 안 좋다고 이렇게 바그다드가 이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그 지나는 게 그래서 이 김승일 저장이 좀 경험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 50년대부터 그런 대남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선이 안 좋다고 자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장이 이번에 벌써 8582기 이 노선은 이미 다 보고 올려서 김정일이 비준이 내가 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정할 수 없다고 다음에 다른 노선을 하더라도 이번엔 그대로 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반 위에 폭탄을 두고 중간 기착지에서 내리셨고 그리고 바레인에서 붙잡혀서 지금 말씀하신 그 김승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음독을 해서 숨졌고 함께 음독을 했지만 그 살아나셨고 그래서 그때는 혁명 전사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중에 바뀌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뀐 건 뭐 한국에 와서죠. 그러니까 한국에 거기서 음독 자살을 했는데 죽지 못하고 결국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한 8일 동안은 계속 뭐 일본어, 중국어하고 한국 사람 아닌 척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마유미로 연기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보고 듣는 뭐 이렇게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모든 물건도 보고 또 이렇게 나가서 보는 게 모든 게 제가 북한에서 교육받은 알고 있던 나만이 아니구나. 북한이 교육이 완전히 거짓 교육이구나. 그거는 뭐 이렇게 보면 압니다. 이렇게 진짜 뭐 그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 칼기 폭파가 뭐 통일을 위해서 아주 뭐 위대한 일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게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무고한
동족 상잔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좀 죄책감도 들고 그러면서도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뭐 중국인, 뭐 일본인 막 해도 뭐 사실 앞에서 정확한 그런 정보와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느끼는 것도 뭐 북한이 잘못됐다는 거 이게 동족 상잔이라는 이 칼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면서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산다는 건 느끼지 못하고 뭐 죽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죽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결국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합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돼서 진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예.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그 정신이 드신 다음에 참 이 일이 2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금 얘기하시기는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 정신이 드신 다음에 그때야 이제 115명이 희생됐고 그중에 또 56명은 중동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귀국하던 귀국길의 근로자였고 그 사실을 아셨을 때는 참 지금 말씀하신 그 죄책감 같은 것이 참 상상이 되지 않는데 어떠셨습니까? 많이 그 아니까 많이 괴로웠죠. 그리고 뭐 오로지 그러니까 한 2년간의 그 수사 검찰에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그냥 또 사형 판결도 받았지만 그냥 죽는 것만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특별사면이 받았을 때도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셨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살아야 되나 이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뭐 기쁨도 가족 북에 있는 가족 생각도 나고 유가족분들 생각도 나고 좀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이런 죄인의 몸으로 살아갈지 그런 마음도 들고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이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를 이렇게 특별 사면으로 살려주신 것은 북한이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뒤집어 씌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의 그 유일한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지키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라고 이렇게 저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교관이셨던 아버님 그리고 교사였던 어머님 그리고 동생이 남동생 여동생 있다고 들었는데 동생들은 그래서 그 뒤에 그걸 그 자백하신 것을 알고서 북한이 강제 수용소로 수용을 했다는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뭐 자백할 때도 많이 가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뭐 가족을 인질로 잡고 누가 한 명 이렇게 되면 가족을 뭐 추방시키고 뭐 수용소 보내고 이렇게 가족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그게 북한의 속성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가장 인간의 그 약한 고리를 쥐고 통제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뭐 저 때문에 많이 추방돼서 고생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그 뒤에 소식은 혹시 못 들으셨고요? 예, 뭐 그냥 뭐 조금 뭐 정확지 않은 그런 뭐 탈북자들의 그런 얘기가 전해오는데 어쨌든 뭐 쫓겨가서 고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 뒤에 쓰신 책 제목이 나도 여자가 되고 싶다. 예, 이제 여자가 되고 싶다. 이제 여자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됐죠. 이제는 한 10년 되고 나서 10년 동안 그런 이 사건 알리고 뭐 홍보하고 북한 실상 알리는 활동과 책 이런 걸 썼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후에 10년 되는 97년에 그 유가족분들 만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유족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도 드리고 그때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저도 뭐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고 싶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평범하게 살도록 좀 두지를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많이 그런 고통을 당했죠. 예, 조작된 것이다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 조작된 것 아니냐, 그게 정말 사실이냐라는 뭐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지금은 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하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정말 뭐 시골에서 조용히 그냥 모든 걸 떠나서 속죄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그리고. 근데 세상이 하도 뭐 이렇게 막 떠들면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정치적 그 의도가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서자마자 이 가짜라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신부도 정의구현 사재단들이 막 기자회견하고 뭐 또 방송 지상파 3사가 다 연달아가면서 가짜라고 하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막 나가라 뭐 외국 이민 가라 그러고 막 그런 속에서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이 가짜 머리에 제가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 저희 집을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제가 집에서 쫓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옴동설 안에 진짜 갓난아기 둘을 업고 막 나와가지고 갈 곳도 없고 막 떨고 있는데 진짜 막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사실 노무현 정부는 그또 국정원에 과거사위라는 걸 또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과거사위도 참 제가 생각하면 한심합니다. 원래 뭐 이런 정보기관에 민간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이제 과거사위원회에다가 뭐 그런 좌파 인사들 뭐 들여다 놓고 저는 그들이 목적은 김정일이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찾기 위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에게 면죄부 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칼기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서 북한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북한을 대신해서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 예.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이렇게 방송 많이 나오면 좀 많이 알아봅니다. 그렇겠죠. 자녀들도 모를 수가 없겠군요. 이렇게 방송에 어머니가 나오고 하니까요. 아직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예. 자녀들은 잘 모르는군요, 지금. 예. 네. 이 방송도 그럼 안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사춘기니까요. 뭐 아직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런 데는 오락프로만 관심이 있고. 예. 아까 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 만나셔서 또 사죄하시고 인쇄가 뭐 8억여 원의 인쇄를 다 전달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고요. 요즘에도 그 여객기 테러 얼마 전 IS 그런 것들 들으시면 또 가슴이 철렁하시겠습니다. 예, 철렁하고 그 액체 폭약 이용하는 것이 예. 북한하고 하던 거하고 수법이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잘 사시는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길이고. 예, 근데 제가 한마디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글쎄 그러니까 사실 2003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 13년 넘게 아직도 힘든 그런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근데 이런 국가가 이렇게 개인을 핍박하고 또 역사를 왜곡해서 가짜머리를 하는 그런 불법 범죄 행위를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뭐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뭐 그냥 방치하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남재준 원장께서 뭐 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나가시고 예. 그래서 저는 국정원과 해당 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공식 사과하고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이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김현희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얘기였을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